네,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여야가 부실 공천 공방으로 다시 한번 맞붙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성범죄 변호 경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잠시 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는 가운데 각 당의 첫 지역구 자체 판세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우김 전 의원,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야 공천 작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만은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야의 발언 먼저 듣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부천을의 김기표 후보입니다. 마곡동 상가 두 채 65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부채가 57억 원입니다. 청주 상당의 이강일 후보 상가 5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천안갑의 문진석 배우자와 더불어 상가 4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갭 투자입니까? 아닙니까? 배우자분 재산이 5년 동안 50억 원이 증가했는데 5년 동안 납세 실적을 보면 얼마냐면 1,8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될까요? 장진영 후보는 법인 명의로 개발이 진행 중인 양평 부지 2,500평을 매입했고 부친이 이사였던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의 90% 이상을 대출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덕흠 후보는 국회의원 임기 중에 가시오갈피 농장으로 위장해 골프장을 짓는 등 투기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물입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은 부동산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왜 아무 조치도 없이 침묵합니까? 이 정도쯤의 부동산 관련 의혹은 아무런 흠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예, 보신 것처럼 이 여야가 상대당 후보에 대한 어떤 추가 의혹을 계속해서 좀 제기를 하면서 공천 취소가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크게 보면 이제 부동산 의혹이 있고요. 또 성범죄 변호 이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다른 선거와 다른 게 등록하기 전에 상대방 경쟁자에 의해서 사전에 검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자체에서 공천할 때도 그 상황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등록을 한 후에 아예 취소를 해가지고 포기하는 그 대표적인 게 이영선 후보 같은 경우 아니었습니까? 민주당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좀 의아할 뿐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핵심이 부동산 투기와 특히 갭 투자죠. 그다음에 성범죄인데 이것은 사실은 유권자의 정서를 상당히 자극하는 두 가지 쟁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이제 맞공방을 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물타기가 되는 결과로 나와요. 상당히 심각한 이슈고 과연 이런 사람들이 입법 기관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물타기가 되면 결국은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 중에는 당선되는 사람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러면은 선거에 얼마만큼 그 영향력 내지는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냥 물타기로 해가지고 흐지부지 될 개연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전반적으로 저는 동의하는 편이고요. 예. 한 가지 그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우리 편을 검증 못한 것을 상대편이 해주는 부분은 저는 국민에게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공천 취소라든가 그거에 대한 적절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이 없다면 또 국민을 한 번 더 실망시킬 수도 있다. 정치권에 대한 실망을 다시 한번 시키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할 때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좀 하나씩 좀 잘라서 좀 구체적으로 제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너무 많이 제기를 하니까 이게 이전에 이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허위 신고에 거짓말 논란까지 같이 있었으니까 오히려 파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냥 물량공세처럼 이렇게 하니까
정호ging 의원님 말씀처럼 일종의 물타기 효과가 훨씬 더 커져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면은 뭐 재검증이라든가 공천 취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재검증은요, 사실상 지금 현재 양당에서 다 나오고 있고 시간도 없고 그러기 예.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과연 당에서 어떤 입장들을 내놓을지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좀 살펴보죠. 의대 정원 증원 문제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은 중재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민주당은 총선용 기획이라고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러한 상황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민주당에서 총선용 기획이라고 비판하는 그 주장 자체가 총선용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총선과 맞물려서 이 쟁점이 뜨거운 논쟁의 하나가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든 정부와 그다음에 의사단체와의 이 갈등을 조절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게 의정 갈등 아닙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보면 어떤 사회적 갈등을 정부가 심판 내지는 중재자로서 이 거중 조정을 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한 그 해결의 방법인데 지금은 오히려 정부와 의사 집단 간에 지금 갈등으로 치닫고 있고 총선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의 대표가 나름대로 중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의대 증원을 과연 2,000명으로 못 박을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의대 교수들이 지금 사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피해자가 민간인 국민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돼야 되고 야당에서도 이거를 정치적인 총선용 기획이라고 폄훼하기보다는 오히려 야당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돕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야당으로서도 효율적일 것 같은데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선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이러한 과정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된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정부와 의료기관 현 고착 상태가 계속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당연하죠. 이 지금 정부가 사실은 이 의정 갈등은 의료 정원 조정이라는 게 국민의 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 이런 지지가 있었으면은 이 지지를 갖다가 본인들이 다 그냥 만끽하려고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뭘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세상 모든 일을 혼자 다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국민의 지지가 있었을 때 각 개를 끌어들였어야 돼요. 야당도 끌어들이고 뭐 시민사회에서도 좀 약간 뭐 이렇게 좀 발언권이 있는 분야나 이런 데가 있으면 좀 끌어들이고 소비자 단체도 끌어들여가지고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협의체를 그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해결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었어야 되는데 지지가 있으니까 그 지지에 취해가지고 오히려 독선적으로 막 행동하고 일방통행하려고 하고 그냥 찍어 누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이 저는 패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총선용 기획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정치적 의도가 목적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정치에는 항상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없는 거는 저는 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목적과 의도를 잘 이루면 되는 거죠. 잘 이루면.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잘 이루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 상황을 즐기고 만끽하려고 하면서 타이밍을 놓치고 방식도 지금 엉뚱한 것으로 빗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정치적 의도와 목적과 상관없이 잘 좀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 여당이 지금 총선에서 반전 카드가 거의가 없는데 거의 반전 카드에 뭐 준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거의 유일한 카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전 카드에 준하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도 지켜보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당장 이게 정부 일이지 당이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당파적인 주장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어찌됐든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을 시도했으나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과 코로나 국면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의료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 정부의 문제점이라면은 그거를 2,000명으로 못 박아서 현실성에 대한 논란이 붙었다라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이미 의대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의사들과 이 증원 문제라든지 숙가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점이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의사를 더 늘려야 되고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아무리 총선이 코앞에 있다고 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지금 환자들 중에 지금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중증 환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뭐 의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과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뭐 사망했다라는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제1야당이 대표인데 이거 자체를 정치적인 이슈로만 몰아가는 거는 대안도 없고 지극히 정파적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여당 대표가 나서서 지금 정부하고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해관계자끼리 붙었을 때 정부가 중재를 하는 것인데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의대 교수라든지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인 만큼 누가 됐든 여당 대표가 됐든 야당 대표가 됐든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오히려 국민들의 어떤 그 공공선에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지금 그 총선의 표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민주당도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데 네. 그럼 이재명 대표의 말은 당이 나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당이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도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상대를 좀 공격을 하다 보니까 좀 적절치 않은 말씀을 저는 했다고 보는데요. 정치의 본령 중에 하나가 갈등 조정입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정치의 본령 중에 하나거든요. 당연히 정당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뭐냐?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라고 얘기하면서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도 않고 그 협력의 상대로 여기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당이 뭘 할 수 있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쌓여있는 감정도 표출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말은 적절치 않았지만 대통령이 만들어낸 결과다. 저는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야 대표의 격전지 유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각각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한강 벨트와 낙동강 벨트를 찾았는데요. 현장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범죄 혐의 수두룩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시민들을 지배하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을 얼마 전까지는 코웃음 치셨죠? 네. 비웃었죠? 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이 나서지 않으면 정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우리 현실에서 벌어집니다. 네, 맞아요. 저는 그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나서준다면 제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민생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과 한 개에 10,000원, 미친 물가의 시대입니다. 귤값은 작년보다 무려 155%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를 잡는데 아무 관심도 능력도 없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실언으로 국민들 화만 돋구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망가뜨려 놓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 구제불능 정권입니다. 민주당이 유능한 일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부활로 창원과 경남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여야 대표 격전지를 찾아서 유세를 했습니다. 먼저 여야 대표들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서울을 찾았고 이제 오늘 부울경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거든요.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사력을 다해서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정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하여튼 모든 뭐 정책이라든지 또는 그 상대 당 이재명 대표의 문제라든지 또는 운동권 심판이라든지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유권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더 차원이 높은 정권 심판의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 바람이 지금 굉장히 세게 불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사실 비유하는 게 옳을지는 모르겠으나 2004년의 총선, 그 당시에 이제 그 소위 탄핵 정국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박근혜 대표가 이제 그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어려운 지형에서도 선방을 했거든요. 그 왜 선방을 했는지를 가만히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유권자들을 설득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요번에 이 정권 심판론을 가장 세게 불게 한 요소가 바로 이종섭 대사 및 그 황수석의 그 부적절한 발언 등등 아닙니까? 근데 이것과 관련해 갖고 이 사람은 자진 사퇴시키고 이 사람은 들어왔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까지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뭔가 이렇게 성찰하면서 그래도 정부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필요성을 유권자들이 느끼게 만드는 그런 감성적인 설득 방법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지금 부울경이라든지 이런 지역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함으로써 지지자들을 결집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지지자들은 웬만큼 결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근데 지금 중도 무당층이 바람에 휩쓸려서 한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건 진짜 불가항력인데 그걸 어떤 식으로든 내 한 몸을 불살라서라도 막겠다라는 그 심정을 오히려 더 강하게 표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8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차장 검사지 않았습니까? 네. 관련해서 구형을 했었는데 자,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방할 거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을 했거든요. 네. 이러한 일련의 행보들이 지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지층들의 표심뿐만 아니라 이 중도층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지지층 표심에는 뭐 영향을 뭐 조금은 미치겠죠. 그러나 이미 말씀하신 대로 결집이 다 돼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영향을 더 미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겁니다. 지금 빨간색 백보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메시지를 적고 싶어요. 근데 그 위에 빨간색 매직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 빨간색 백보드에다가 흰색을 쓰든 파란색을 쓰든 다른 색을 써야 이게 국민들한테 메시지가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빨간색 위에 빨간색을 쓰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좀 아까 우리 정호긴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종섭 호주 대사 이 지금 임명건이요. 이게 굉장히 좀 상승세고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요 정도는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게 큰 패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미끄러운 경사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 경사면이 안 미끄러우면 한 발자국만 내려가서 이 경사에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기름이 발라져 있어요. 어떤 기름이냐? 정권 심판론이라는 기름이 쫙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기름이 발라져 있는데 한 걸음만 내려가겠다고 했다가 저 밑에까지 굴러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미끄러운 경사면을 다시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걸어 올라가다가는 또 미끄러 떨어질 거고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기어 올라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거기를 뭐 이 곡괭이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강단 있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예. 난세와 위기가 영웅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국민의힘의 난세와 위기입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때의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아주 날카로움을 가지고 여당 내의 야당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여당 안에서 이미 우리가 알아서 잘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거죠. 이게 그 여당의 위기인데 이 위기 속에서 강단 있는 모습, 영웅적인 모습을 못 보여준다면 이 상황은 그냥 이대로 흘러갈 겁니다.
근데 예.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 원톱으로 이렇게 전국을 다니고 있고 이제 그래서 어제 이뇨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도 이제 처음으로 유세 현장에 등장을 했고 이제 뭐랄까 이제 원톱에서 뭔가 조금 더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들도 당 안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뇨한 위원장의 등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새로운 인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예, 인요한 위원장은요, 이 성공한 그 혁신위원장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못해 뭐 플러스 한 지금 100이 필요한데 플러스 1 정도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영향은 되기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빨간색의 어떤 느낌인 왜냐하면 겁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주장한 게 뭐였습니까? 포용, 희생이었는데 지금은 희생을 하기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포용이라도 해가지고서 당이 앞으로 나갈 수 있고 통합적으로 나갈 수 있다,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에 실패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포용이 지금 말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이게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들어왔으면 본인이 주장했던 포용 정도는 지금이라도 실천을 해야 효과가 있을 겁니다. 본인이 유승민 의원 본인이 가서 만나서 젠틀맨 훌륭하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갖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지지층의 반발이 너무 강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인요한 위원장은 본인이 했던 역사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백보드에 흰색 글씨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데려오는 역할을 인요한 위원장이 해줘야죠. 그것도 안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빨강색에서 조금 진한 빨강색 정도? 뭐 이 정도뿐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선거가 한 2주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경우는 아마 이제 그 유세를 다니면 사람들이 좀 신기해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처음 선대위원장으로 등장했으면 훨씬 신박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텐데 이미 혁신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의 인식이 당내의 강력한 야당이라든지 미스터 쓴소리 이미지는 오히려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점에서 좀 뭐랄까 유사하다고나 할까? 그리고 같은 계열이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오히려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김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제 15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찻대고 포대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하다 보면은 그 남은 사람 갖고 하게 되면은 과연 거기서 어떤 그 시너지 같은 것이 나올까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보름 동안에 할 수 있는 모든 것,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거라면은 선거운동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반성과 미래 지향과 그다음에 어떤 그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그런 방향성 이런 거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과단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름이라는 기간이 이제는 짧아요. 이제 거의 고착화되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원 없이 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누가 압니까? 또 새로운 그런 그 천심이 감동할지. 그리고 여전히 지금 복병은 남아 있어요. 막말이라든지 또 의대 증언 관련해서 또 어떤 타협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낙동강 벨트 동선을 계속해서 돌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거든요. 관련한 행보들이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뭐 큰 영향이 있는 그 지금 말씀하신 행보들은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죠. 이제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승리의 분위기에 좀 도취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언이 굉장히 좀 약간 너무 머리에서 입으로 바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입으로 바로 나오지 않고 좀 이렇게 논의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시간도 좀 가지고 나와야 좀 이렇게 숙성된 말이 나오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약간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중도층에게는 조금 약간 인상을 찌푸릴 만한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위태위태한데 근데 이것도요 큰 지금 영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앞에 지금 저기에서 그냥 큰 물결이
몰려오고 있는데 처음에 제1뚝이 제1방파제가 무너져야 이 비난의 물결이 나한테 오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이걸 너무 잘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대통령이 무너지고 그 어느 정도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원성이 좀 풀리면, 화가 좀 풀리면 아마도 그때는 그 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것들이 다 소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환이 안 돼도 이런 얘기를 지금 막 뭐랄까 신중하지 못하게 하면 어느 정도 정권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국민들은 이걸 기억했다가 야당을 또 심판하는데 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자중하는 것이, 지금은 뭐 윤석열 그 뚝 방파제가 너무 잘 막아주고 계셔가지고 상관이 없지만 자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뭐 여당에 대한 견제도 있겠지만 또 일각에서 조국 혁신당을 의식한 발언들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굉장히 강한 그런 그 공약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막 불길처럼 타오른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굉장히 강한 언어, 강한 주장에 스스로 경쟁을 붙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어떤 한 사람을 뭐 칭찬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데 조국 대표도 굉장히 센 말을 합니다. 본인이 지금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에서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또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그 특검이라든지 뭐 이런 제시를 하고 이게 아마 자기네 지지층에서 먹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의 용어를 구사할 때 보면은 나름 품격이 있어요. 물론 부산말로 할 때도 욕설이나 막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무슨 쉐쉐라든지 또는 이찍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광주 가가지고 5.18 희생자와 그 유족들 앞에서 한 제가 지금 입에다 못 담는 그런 식의 그런 저속한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우리 김상일 평론가님은 그래도 점잖게 머리에서 입으로 나온다 그랬는데 이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슴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게 지금 여과 없이 다 나오는 건데, 그런 거에서 어찌됐든 정치인의 품격을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경쟁을 하면서도,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셀프 입단속을 하고 있다라는데, 지금 글쎄 이게 지금 뭐 우스갯소리로 들을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에서 그나마 15일 내에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혹시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나오는 돌출 변수, 이것도 하나의 기대되는 변수라고 말하는 평론가들이 꽤 있다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야 대표가 전국을 돌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민생 공약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분들, 전액 면제에 대한 이야기들도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앞서서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공약을 했는데요. 근데 결국엔 이제 관건은 이제 재원일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포퓰리즘이다라고 해서 많은 언론들이 좀 다루고 네.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국가 재정이라는 거는 아껴야 되는 돈이 아니거든요. 국가 재정은 기회비용입니다. 최대한 써서 경제를 좋게 만드는데 쓰여져야 되는 정해진 돈이에요. 그 돈은 뭐 아껴가지고 안 쓰면은 나중에 또 써서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경제가 어렵거나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물가가 높긴 하지만 내수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쓸 돈이 없어요. 근데 이걸 한시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소비를 한시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한 거는 소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25만 원 주겠다 그러면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축할 수도 있고 대체 소비로 하고 또 아낄 수도 있고 소비를 늘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스마트폰도 다 갖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포인트로 준다든가, 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기한도 얼마 내에 한시적으로 써서 기한을 설정해서 이 안에 안 쓰면 소멸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비를 증진시킨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다. 내수가 약하고 그다음에 물가도 공급 사이드에서 원자재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 이런 공급 사이드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올라간 생산에서 올라간 생산 그 가격으로 올린 그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여당에서 좋다. 뭐 25만 원 우리는 반대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그럼 우리가 또 능력도 더 좋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집행 능력도 있으니까 한시적으로는 이렇게 좋게 바꿔가지고 좋은 정책으로 만들 수 있다. 이래가지고 해야지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다고 무조건 그거를 먼저 공격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너무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조금 재정을 좀 오래 한 사람으로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재원은 아예 관심도 없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표를 견인해야 된다라는 지금 뭐 사생결단의 상황이기 때문에 25만 원이 유권자들한테 꽤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여당으로서도 조금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정말 냉정한 머리로 생각한다면은 지금 아무리 선거와 표가 급해도 이게 맞는 것인가. 오히려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으로 그럼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어떤 디테일한 이거는 아마 이제 국회가 구성된 다음에 이야기일 것 같고요. 여담이기는 하지만 국회가 구성되면 지금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게 역사 논쟁이에요. 뭐 5.18, 6.25, 4.19, 뭐 여러 가지 4.3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자 정파적으로 자기 주장들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생기고 또 여기에 이제 뭐 막말 시비도 붙고 그러는데요.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 역사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정치권으로부터 디커플링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역사를 주장이 아닌 자료에 근거해서 조사하고 분석하는 그런 어떤 그 역사 연구에 좀 더 실질적이고 그리고 정확한 그런 것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 이게 동떨어진 이슈 같은데도 말씀을 드리냐면은 선거 때마다 나와서 정파화되기 때문에 이 역사는 자료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진실이 무엇인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그러한 역할. 여야가 할 일은 예산만 주고요. 역사는 역사학자의 손에 맡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당의 총선 관련한 자체 판세 분석 결과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15일을 앞두고 각 당이 자체적으로 판세를 분석했는데 좀 내용을 보면 254개 지역구 중 승리 가능성이 큰 우세 지역으로 국민의힘이 82곳을 뽑았고 민주당은 110곳을 각각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번 판세 분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판세 분석을 최대한 좀 겸손하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봐도 국민의힘은 한 80석에서 120석 정도 저는 지금 현재 상황, 상황은 유동적입니다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그 정도 저는 생각하고 민주당도 110석에서 150 정도로 한 40석 안팎으로 경합 지역이 좀 이렇게 출렁출렁 할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40석을 가장 맨 아래 숫자로 지금 잡아가지고 판세 분석을 했기 때문에 좀 겸손하게 하는 것 같고 뭐 굉장히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숫자들을 지금 현재 깔고 가는 숫자를 얘기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양 당이 좀 겸손하게 분석을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수도권 122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은 20곳, 민주당은 97곳이 우세하거나 아니면 경합 우세를 점쳤거든요. 이러한 분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마 우세하다라고 자체 판단한 곳은 우세할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지역은 경합 또는 경합 우세 내지는 경합 열세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크게 볼 때 국민의힘이 82곳, 민주당이 110곳이라 그랬으면은 62곳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판단하기 이르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바람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120이 될 수도 있고 110이 될 수도 있고 또 160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자체가 향후의 정치의 어떤 방향성을 가늠한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특히 수도권에서 경기 지역은 더 예상보다 나쁘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또 이 바람이 어떻게 왜 큰 태풍이 몰다가 또 갑자기 회오리가 불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야 되고요. 여당으로서는 진짜 그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그리고 야당은 뭐 정권 심판 뭐 어떤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품격 있는 선거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회오리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2주 남짓한 시간이 선거를 앞두고는 뭐 짧지만 사실 또 길다고 보면 또 길 수도 있는 것이 어디서 돌발 변수가 또 튀어오를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 분께 이제 판세에 대한 전망을 들었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통령과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정권에 대한 그 심판 이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너무 강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 깔려 있어요, 바탕에. 근데 이 바탕을 깔려 있는 거를 극복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이걸 뚫고 나올 정도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주당 그에 뭐 아주 그걸 그 뚫을 정도의 아주 날카로운 뭐 이슈, 뭐 이렇게 막말, 뭐 이런 것들, 뭐 사건 사고 이런 게 발생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위기 속에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국민들이 이 정도의 위기가 오면 대통령을 극복하고 강단 있는 사람이네라고 인식해가지고 뭐 어떤 미래를 희망하는 기대형 투표 이거를 하게 만드는 거 외에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제 일뚝이 너무 강고하게 지금 그 심판의 물결을 막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요, 좀 도발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까지의 이 모든 상황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나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태도라든지 또는 사적인 가정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에 대한 국민의 감성적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 위기 속에 어떤 강단을 보여서 결기를 보이느냐 그랬지만 이게 고장난명이라고 한쪽에서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15일 동안에 그게 가능하다면 대통령께서 나도 많이 변했습니다를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